자, 오늘 상담을 위해서 심재용 서울시 마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젊은 우리 세무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심 세무사님, 네, 역시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네. 활동은 23년부터 했고요. 네. 그때 1년 해서 했고요. 그 24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임기 2년째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년마다 다시 제 지원을 해가지고요 뽑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저 대기실에서 네. 저희 PD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세무사님이 이력을 봤더니 네. 피아노를 전공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피아노하고 이 세무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이게 소개를 드리면 이 질문을 항상 많이 받는데요.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켜도 저렇게 연결시켜도 잘 연결이 안 돼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뭐 요즘 유명하신 임윤찬, 뭐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네네. 현실을 좌절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가 됐습니다. 네네. 아, 뭐 정말 살아가면서 또 피아노를 할 수 있는 우리 세무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영광이고 예, 뒤에 이제 피아노가 있긴 합니다만 네. 예, 조금 있다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네요. 네. 요즘에 그 어떤 상담이 가장 많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마을 세무사 상담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마을 세무사는 워낙 그러니까 다양한 시민분들이 제보해 주시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최근에는 그러니까 양도 상속 증여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자 그리고 법인 상담들까지 포괄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한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네. 꽃집을 개업하시려는 꽃집이요. 네, 시민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자매 두 분이 오셨는데. 네. 뭐 꽃을 소매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꽃은 면세, 그러니까 부가치세가 붙지 않거든요. 이런 그 농산물이나 뭐 그렇죠. 꽃이나 네. 원예작물 이런 거는 네. 면세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꽃 중에서도 뭐 가공, 뭐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외국산 꽃인가요? 외국산 꽃은 아니고 이제 가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꽃들. 네네. 그리고 조화, 그리고 뭐 비누꽃도 요즘 있더라고요. 이런 그렇군요. 부분은 이제 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네. 뭐 종업소득세 신고 그리고 네. 뭐 절세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 상담을 해드렸는데 매우 만족해하셔서 네. 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심세무사님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말이죠. 네. 뭐 심지어 양포세무사 저는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세무사들은 이제 뭐 심심치 않게 들어왔고요. 네. 이 말은 사실 요즘은 좀 덜한데 네. 한 2, 3년 전에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네. 세무사도 헷갈린다. 세금 전문가가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서 저는 양도소득세 포기할래요 이렇게 뭐 자조 섞인 농담 같은 건데 네. 그때 이제 만들어진 신조어고요. 그때 이제 양포세무사라는 단어는 세무자들조차 헷갈릴 수 있다. 네. 뭐 오픈 단어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세무사님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럼요. 네, 네. 본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오늘 심재용 세무사님과 함께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해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지 많은 분들이 그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오늘 핵심만 콕콕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을 가졌다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이제 왕왕이 있잖아요. 네. 1세대 1주택 그 주택을 이제 소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1세대 1주택 이 비과세 기준 요건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네.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네.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네. 이게 기본 골자고요. 네. 여기서 이제 12억까지 비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전체 양도가액 중에 12억 초과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9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7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현재
1주택자인데 이게 이제 2년 이상 네. 보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이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네. 있거나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기본 골자는 이제 2년 보유예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어요. 네. 그리고 그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거주 요건 2년이 추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거주역 이제 그렇게 있다가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경우에는 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만 해도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네, 잘못 이게 알고 있네요. 양도세는 보통은 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네. 요 거주 요건 자체는 양도세에서 이제 취득 시점, 네.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셔서 나 해제됐으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팔면 비과세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팔게 되시면 그렇죠.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풀렸으니까 이제 뭐 거주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취득 시점이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제 9억까지 그 양도소득세 뭐 비과세 그 조건만 갖추면은 비과세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12억 네. 됐었죠. 12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도 1주택이라면 이제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감면이냐, 네. 비과세냐는 차이가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비과세는 이제 국가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감면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깎아달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12억까지 비과세다. 이건 국가에서 과세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해도 국가에서 자동으로 과세권을 포기한 게 되는 거고요. 네. 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매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가정하고 네. 이게 15억에 양도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취득가액이 10억이라면 이제 양도 차익이 5억이 발생하고요. 5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3억이 되고요. 네. 그러면 양도 금액 15억 중에 차액의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네. 15억 분의 3억 해서 한 20%가 되겠지요. 20%. 네. 그러면 아까 번 돈 5억의 20%를 과세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1억 원의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억을 과세하겠다는 거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나게 나는 네, 거죠. 네. 네. 1억이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는 이제 과표 구간이 또 따로 있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정해진. 이제 과세 대상일 뿐이고 그 밑에서 계산이 추가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기본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네, 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주택 가격이 고가로 갈수록 엄청나게 큰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일단은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1년에 4%, 네. 그리고 거주기간 1년에 4%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각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 거주. 네, 그러니까 보유 거주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 2년만 거주하고 보유는 뭐 더 많은 기간을 했다. 그렇죠. 그럼 각자 기간에 4%씩 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10년을 한도로 각각 하거든요. 네. 그럼 각자 40%씩 80%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총 80%까지 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도 부분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의 혜택이 훨씬 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양도가액이 30억이고 양도 차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비과세 혜택은 4억인데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거주보유로 가정하면 공제액은 4.8억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래된 1세대 주택인데 가만히 그냥 살고만 계셔도 네. 1년에 그냥 절세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네. 이제 최대 한도가 10년까지 된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80%까지 네. 가능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좀 1주택자 네. 분들은 좀 잘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저희는 그런데 네.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아니 정말 복잡해요. 제가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좀 공부를 했는데도 네. 지금 세무사님 앞에 앉으니까 네. 그냥 학생으로 돌아가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네. 네, 아무튼 지금 이렇습니다. 그 2년 거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년 거주가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네.
우리 아파트는 취득 당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네. 거주 2년 안에도 비과세는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물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거주는 안 해도 비과세는 해줘요. 근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지게 된다고. 네.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얘기한 4%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니고요.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그렇군요. 그럼 그거는 이제 1년에 2%씩 최대 네. 1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맥시멈 30%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10년만 거주했다. 그러면은 앞에 거주 10년 보유 10년 했을 땐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렇죠. 40%, 가능한데 40%에서 그렇죠. 80%까지 받았는데 네, 지금은 그냥 거주는 안 하고 보유만 했다. 그러면 20%만 네. 공제를 받게 되는 그러면 거예요. 이건 엄청난 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차이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대 구성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이 있는 자녀가 30살 미만인데 네. 외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녀의 주택수를 합칩니까 안 합칩니까? 굉장히 이제 합치냐 네. 안 합치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는데 네.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했다면 안 합치고요. 네.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합산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주택 양도시 주택수 산정할 때 이제 세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이제 별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부모님이 주택 합칠 거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자녀의 독립세대 구성 요건부터 보면 네. 첫 번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그러니까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었던 유무를 먼저 보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네.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어허. 이 3번이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하면 한 얼마더라? 228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이게 40%면 한 89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 정도. 90만 원 된다. 정도.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월 소득 유지가 된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독립세대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그렇죠. 본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네. 이 말인즉슨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독립된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요건 불충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위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이것만 충족하면 독립세대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위험할 좀 수도 있어요. 단순하다는 네, 거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뭐 국세청이나 뭐 이런 판례나 뭐 해석들을 보면 네. 30세 이상인데도 이거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독립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네. 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봅니까? 물론 그분이 이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고 아, 생활비 전체를 부모님한테 타서 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가서 살고 30세 이상이긴 하지만 네.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적인 독립 여부 이걸 그렇죠. 가장 따지는군요. 그 부분이 항상 쟁점이 네. 되고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이제 그렇군요. 뭐 중위소득이 있어도 독립된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뭐 생활비나 월세 등이 자기 소득보다 오바돼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부분은 부모로부터 생계를 독립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소득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9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월세를 150만 원 내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쟁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이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요건은 좀 판단이 바로바로 내릴 수 있겠지만 네. 독립생계 여부는 그렇군요. 과세 관점과 다툼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언젠가 이제 주택을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이게 취득 당시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앞서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과 항상 연결이 되고요. 이게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게 뭐냐고 왜 생긴 무슨 단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일정 배율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주택 청약 경쟁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거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 같은 지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네, 갑자기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네. 거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쉽게 거죠.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뿐만 아니고 주택 담보나 뭐 취득 시 작은 계획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의무가 같이 생기기도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는 2023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구들이 많죠. 네. 네. 서울시로 보면 일단은 저희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게 과거 2016년 11월경이에요. 네. 그때 25개 구가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지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팔 때는 거주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6년 11월에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2016년 뭐 11월 이후 12월에 내가 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를 받으려 해. 네. 그럼 이거를 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주 요건 들어오는 대책이 2017년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그때 발표되고 그때 시점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2017년 8월 3일 이후 그러니까 네. 3일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현재 상황은 네. 서울의 강남 3구라고 얘기하죠.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이렇게 4개 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만약에 말이죠. 그 2017년 이제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네.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했어요. 네. 그런데 8월 3일 이후에 이제 잔금 그렇죠. 지급을 했고 취득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게 그분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뭐 바뀔지 정책이 바뀔지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 주택을 살려 그랬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하기 전에 규정이 나와버렸고 네. 양도소득세법상은 그러니까 세법상은 잔금을 취득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한 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조정 대상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8일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라면 네. 8월 3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했더라도 2년 거주 여건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또는 심판례를 내려놓고 있고요. 네. 다만 계약금 지급을 현재 무주택인 1세대. 네네. 이 부분이 그때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 완납까지 하고 대책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했고 이러면 이건 거주 요건 여기는 빼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법 상에는 취득이라는 게 네. 잔금까지 다 치렀을 때를 얘기합니까? 보통은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일 등기 접수일. 중에 일반 매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둘 중에 빠른 날을 보통 얘기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잔금일날 등기가 보통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보통 잔금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토부 뭐 웹사이트라든가 그렇죠. 이쪽에 들어가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비과세 취득 당시 요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결혼했는데 2주택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결혼했는데 네. 2주택자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사례고요. 네. 네. 세무사님은 그러세요? 저는 못했어. 저는 집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네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과세는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것도 요건이 있겠죠. 그렇죠. 네. 비과세 받기 참 힘들지만 네. 일단 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규정 자체는 심플해요.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네. 그러면 세대를 이루었죠. 그럼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5년 이내군요. 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양도하는 주택은 아까 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있잖아요. 네.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 그걸 채운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근데 규정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네. 여기서 결합해서 파생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가령 이게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 이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변해서 2주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요거 궁금하네요. 네. 소득세법 집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 완공 후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 또 혼인 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같은 세대 안에서 네. 배우자 2주택인데 배우자 뭐 남편 아내 하나씩 있는데 네. 둘이 주택이 한 명한테 한 명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같은 세대원 내의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네.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1주택 보유자 그리고 1주택 보유자 갑과 을이 결혼해서 네. 2주택이 된 후에 주택을 하나 더 사요. 음. 그럼 3주택이 되는 되어버리잖아요. 거죠. 네. 그러면 일시적이 아니고 1세대 3주택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2주택이 아니고 3주택인데 이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네. 혼인 합과 특례 규정이 있죠. 이거를 중복해서 아, 중복해서 네.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적용을 하는 말씀이시죠. 거예요. 이게 세부적인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각 비과세 규정이 중복 적용도 가능하구나 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중복 적용 부분은 사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네. 규정도 굉장히 혼재해 있어서 세무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문자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배마 한이님이 아따 이거 세무사님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멋지고 갑자기 종소리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칭찬이었는데 이게 네, 아니 칭찬하고 있는데 오유진 PD, 아니 칭찬하고 있는데 세무사님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소리를 울리면 어떡합니까? 네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벨소리. 네. 네네. 학교 다니실 때 이 벨소리 듣고 많이 수업 시간에 졸다가 깨셨죠? 운동장에서 급하게 들어갔죠. 뛰어놀다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반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다 사실은 세무사님과 말씀 나눈 거거든요. 사실 반짝 퀴즈 내드리려고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자,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종전 주택 취득 당시 네. 조정 대상 지역이면 아니 세무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긴장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네네.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내드리죠.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 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저희가 이제 남은 선물들이 있거든요. 오늘 선물 대방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도 우리 세무사님께 심세무사님께 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심재용 세무사 칭찬 문자 끝까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배마 한이님이 저 세무사님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멋지고 말도 참 조리 있게 쉽게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파란파도님도 세무사님이 참 확실히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그러셨는데 심재용 세무사님이시고요. 현재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점 많이 질문해 주세요. 0027번님이 2번 정답 2번 그러셨는데 OX 퀴즈로 드렸는데 2번이라고 하셨어요. 네, 혹시 X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죠? 네네. 일단 틀린 걸로 집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알아서 저희가 집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무사님하고 저희가 문자창 잠깐 봤잖아요. 문자 현자분들의 문자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세무사님인지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5993번님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심재용 변호사님 그러셨는데 약간 성도 틀리셨는데. 네네. 심재용 세무사시고요. 아까 어떤 분이 조카 이름이 아까 있었죠, 피디님.
조카 이름이 조카 이름. 여기 조카 6520번님이 정답 5고요. 이유는 그냥 X보다 5가 좋으니까요. 키키키. 우리 조카 이름이 신재용이거든요. 그러시네요. 재용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가 보네요. 재용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분도 계시고. 네. 심재용 세무사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67번님이 정답 X입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힌트는 없나요? 세무사님 칭찬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좀 전에 반짝 퀴즈 내드렸거든요. 네.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내드렸는데 세무사님 좀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규제를 위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규제 지역에서 그냥 단순히 갖고만 있었느냐, 거주까지 해야 되느냐, 이 요건을 따질지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겨 보겠습니다. 규제니까 좀 더 까다롭게 가겠죠. 요게 힌트입니다. 좀 더 까다롭게 간다. 그러면 하나만 할 거냐, 둘 다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이 정도 내드렸으면 여러분 쉽게 정답을 맞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퀴즈도 내드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오피스텔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오피스텔 하면은 이제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상업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상업용 오피스텔 이거 주택세에서 제외됩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제외되는 게 맞고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라면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오피스 호텔을 합성하고요. 쓰기에 따라서는 사무실이 됐다가 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공부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보고요. 근데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실질과세죠. 실질과세에 따라 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공부라는 게 이제 그 서류상 그렇죠. 뭐 등기부등본상, 뭐 대장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목적과 다르게 나는 이거 상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가. 난 주택임대로 돌릴 거야. 그래 버리면 이제 알고 계세요. 이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면 주택수에 들어간다. 나는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주택이 하나 늘어나 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는 걸 알고 계시니 세입자한테 전입신고하지 말고 주택으로 들어와서 쓰세요. 그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대신 뭐 세를 좀 더 낮게 해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을 비과세 하겠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무서에서 실제 현황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현장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세무조사에 본세, 가산세 다 추징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층은 상가. 2, 3층은 주택인 겸용주택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네, 결론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있군요.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돼 있다. 그러니까 겸용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전체가 다 주택이냐 아니면 일부만 주택이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 그러니까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 그러니까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해요. 근데 주택이 상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주택이 51%, 상가가 49%, 그러면 전체가 주택이고요. 주택이 50%, 상가가 50%만 돼도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참고로 면적 계산할 때 계단이나 대피소, 보일러실, 현관 이게 약간 안 분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용 면적이라고 하나요? 주택이야 상가야 보기 애매한 부분들은 그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쓰임이 분명해서 구분이 된다. 예로 뭐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이거는 주택만을 위해 쓰인 보일러실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냥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모두 따져보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각 실제 면적에 따라 주택 부문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택 부분이 더 크면 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세법이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때 뭐 상담도 많이 하시고 법이 바뀌기 전에 양도해라. 뭐 이런 말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는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네. 12억 원 이하다라고 하고 주택 부분이 더 크면 모두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으로 비과세가 보니까요. 다 되는 거고요. 네. 이 경우는 이제 12억을 초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군요. 그리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주택 부분만 발라내서 네. 비과세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 참 따져 보기가 네. 상당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주택 부분을 그 면적 같은 거 말이죠. 네. 실제로 뭐 측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저도 예전에 한 번은 겸용주택 양도를 앞두고서 측량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세무사님 직접 나가셔서요? 제가 측량을 한 건 아니지만 현황 조사는 가서 현황 조사. 건축물 대장도 보고 네. 여기는 여기가 주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상가더라. 아니면 여기는 상가라고 건축물 대장이 돼 있는데 여기는 주택으로 쓰고 있구나. 봐야 되겠죠. 현황상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네. 보시는 거죠. 그래서 봐서 현황이 다르다. 이건 주택 면적이 더 많다. 주택 면적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실제 측량을 하고 이 부분이 주택으로 실제 썼다는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뭐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그동안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임대했느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공과금 같은 것도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서 실제 주택이 더 많게 만들어서 유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에 맞으니까요. 네. 네. 그 우리가 뭐 보면은 겸용주택이 뭐 상당히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그 세무사님한테 의뢰 들어오는 이런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세무사 네. 그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민원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마을 세무사로 오는 경우는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적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겸용주택 이게 다세대 주택이냐 네.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좀 짧게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가구 주택은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고요.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네. 그 하나하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여기도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단독 주택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보느냐 다세대 주택으로 보느냐 뭐 여기에서 이제 다가구 주택은 보통 이제 19세대 이하일 때 다가구로 보나요? 그렇죠. 네. 이게 다가구 주택으로 보는 거는 실무상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그러니까 지하층을 제외하고요. 네.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19세대. 이게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네. 하나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냐 4층이냐가 다툼이 많고요. 네. 특히 3계층 위에 이제 옥탑이 하나 있어서 이거 주택으로 뭐 임대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4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 채가 아니고 집이 다 쪼개져 버리니까 다주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옥탑방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불법인 경우도 많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옥탑방을 어떻게든지 뭐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옥탑을 뭐 카페로 임대했다. 네. 그러면 뭐 요즘 루프탑 카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네요. 상업용으로 사용한 거니까 주택으로 쓴 층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로 양도하는 거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아예 양도하기 전에 멸실을 시킨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멸실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그 부분만 공사를 해서 아니면 주거 기능을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창고로 만들어 버리던가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양도하기 전에 꼭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자, 요 사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새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됐습니다.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해서 네.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집을 팔고 난 뒤 1억 6천여만 원의 양도소득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은 이제 질문을 좀 살펴보면 이제 네. 새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되었고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알고 계신 거 봐서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좀 쉽게 알 수 네. 있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1, 2, 3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지난 후에 신규 주택, 그러니까 이사갈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 주택이 있는데 1년 이후에 그 또 집을 한 채 더 마련해도 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네. 계속 사고 팔고 반복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네. 1년 이후에 사야 된다. 이제 투기 목적 방지로 들어온 거고요. 네. 그다음 2는 종전주택 최소 보유 2년 2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거주 있다면 2년. 네, 거주 2년 네네. 해서 네네. 숫자 2고요. 나머지 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할 것. 네. 그래서 1, 2, 3 법칙이라고도 1, 2, 3 얘기합니다. 법칙.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종전주택 취득 시점과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취득 시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종전주택 취득 시부터 1년 후니까 종전주택 취득 시점도 중요하고요. 네. 신규주택도 1년 후에 사야 되니까 신규주택 취득 시점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팔아야 되니까 양도 시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 양도 시점이 굉장히 비과세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저 하루 이틀 부족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격한 잣대니까요. 꼭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좀 네. 여유 있게 하셔야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매매 뭐 주택 그 사고 팔고 하는 그 취득 네. 시기 관련해서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이제 빠른 날을 선택하게 되는 보통 거죠. 그렇게 되겠고요. 네. 이제 매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건설할 수도 있잖아요. 음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 승인일 또는 뭐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했다. 네. 그러면 상속 취득으로 한 날짜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 거고요. 네. 증여 취득은 이제 증여 등기를 접수한 날 그날을 주택의 취득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봅니다. 네. 자 주택 매매 하시는 분들 또 네. 본인이 직접 건설해서 집을 지으신 분들 네. 그리고 상속 증여 이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잘 따져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 집을 매입했고 네. 시간이 지난 뒤에 매입한 집을 팔았는데 네. 허허 이거 1억 2,3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네. 세무사님이 이거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이게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에 약간 알쏭달쏭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례랑 관련해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주택은 상속주택 한 채 그리고 일반 주택 한 채로 가정하고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한 채 받은 후에 한 채를 새로 구입했어요. 네. 그리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고자 제가 산 주택 매각했어요. 네. 이게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중에 첫째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비과세 받으려고 이게 양도한 주택이 네.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어야 돼요. 원래 기존 종전 네. 내 집. 네. 내 집. 네. 그러니까 네. 상속이 상속 주택이 나한테 들어왔어. 네. 그리고 내가 또 주택을 취득했어. 네. 이러면 상속 주택 비과세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정이 원래는 순서가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2013년 2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한참 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하나여 네.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연자께서 양도하신 주택은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하신 주택이 아닌가. 그렇게 네. 지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네, 거죠. 저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취득 시기와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있죠. 취득 시기가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 전에는 뭐 막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이든 나중에 갖고 있던 주택이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받기 전에. 네. 그리고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착각하시는 부분 둘째, 그죠? 네.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1주택을 가지고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요. 네. 그건 각각 별도 세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집을 상속해주면 이 경우는 아들이 2주택이 됩니다. 네. 이때는 아들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잖아요. 상속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가 되고. 근데 아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 네. 동일 세대원이었어. 네. 그리고 부모님 한 채, 아들 한 채. 1세대 2주택이에요. 이미 네. 세대 단위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들이 상속받아도 1세대 2주택은 변함이 없어요. 세대로 봤을 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들 주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 2월 15일 그 이후에 취득하신 네, 분. 취득하신 네. 분들은 네, 이런 점들을 좀 꼼꼼히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따져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사연 하나 갈까요? 네, 사연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살던 주택을 매도했고 국세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골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주택인데 주택수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낼 세금이 0원인데 비과세 적용이 안 되면 1억 8,9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역시 이런 경우가 네. 실제로 많이 좀 네, 만나보셨나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는 이제 양도하시기 전에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양도하고 나서 오시면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무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사전 상담하시기를 꼭 말씀드리고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거주하고 계시던 1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골에 주택이 하나 있었더라.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텐데요. 알고 계셨다면은 아마 네. 양도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모르시거나 깜빡했다.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골 그 집은 집으로 안 봤다. 내가 보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네. 생각을 하시니 저게 집이야? 뭐 다 무너져 갔는데 집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지.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 법률적으로는 집이라는 건 따로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골에 진짜 저렴한 주택의 경우에는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로 뭐가 있었냐면 오래전에 증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친척분들이 사시다가 그냥 이사 가신 거예요. 네. 근데 뭐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친척분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까지. 그러니까 이사 가고 그럼 이제 방치가 됩니다. 본인도 이제 몰랐던 그렇죠. 경우네요. 그럼 오래되면 이제 폐가로 돼버려요. 거의. 네, 그러니까 네. 뭐 잡초가 자라고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되겠죠. 네. 하지만 건축물하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2주택자네. 근데 이걸 비과세로 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연에 이제 오랫동안 방치해둔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 건축물을 폐가로 볼 수 있느냐 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럼 주택이 이제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느냐를 따져 봐야 됩니다. 네. 폐가냐 아니냐 요거는 좀 꼼꼼히 잘 그 주택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주택 기능 사실 여부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주택은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 기능이라 하면 보통 주방, 네. 화장실, 뭐 출입구 등을 갖춘 것을 말해요. 네. 그리고 공간인 상태에서도 앞에서 말한 주택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앞으로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택으로 보게 돼요. 그럼 주택 기능이 상실된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가? 네. 상실의 기준은 뭔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러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결과 이 폐가는 단수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왔고 건물의 부식 상태가 심각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됐다. 네.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또 판례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과세죠.
그렇죠. 네, 실제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니까 출입구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다. 이게 인정을 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분은 지금 이게 폐가가 아닌가 이거를 입증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주택수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전에 오셨으면 이 부분을 검토했을 거고 네. 양도하고 오셨으면 빨리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판촉 퀴즈 정답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죠? O입니다. O입니다. 정답 O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0450번님 조정지역은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뇌리에 팍팍 꽂히는군요. 심재용 세무사님 화이팅! 화이팅! 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자, 그 외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세무사, 네, 우리 심재용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